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입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건강할 땐 건강한 것을 잘 보이지 않네. 뭐 이런 노래 가사를 이용한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지금의 젊음도 건강도 당연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 정보를 잘 챙겨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소건강 시간에는 예고 없이 닥치는 뇌 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상훈 신경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뇌혈관 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뇌 동맥류 이게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는 혈관을 이루고 있는 구조의 일부가 손상되거나 결손되면서 뇌동맥 내부로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는 질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뇌동맥류라는 정식 명칭보다도 뇌혈관의 꽈리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게 보통 꽈리가 생겼다는 것은 부풀어 올랐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팍 터지면 뇌 속에 그냥 피가 그득하게 될 것 같은데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사실 뇌동맥류 그 자체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터지기 전까지는 환자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터졌을 때 문제가 된다. 그 전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문제를 만든다라는 뜻으로 시한폭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사실은 예후도 굉장히 좋지 않은 병이고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이제 3분의 1은 터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네. 3분의 1은 병원에 이송되어 오시는 과정이나 치료 과정에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나머지 3분의 1 정도만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뜻에서 333으로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이건 좀 러프하게 자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예후와는 괴리가 조금 있지만은 그만큼 예후가 좋지 않고 위험할 수 있는 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 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뇌 동맥류도 날씨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에서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뇌동맥류나 뇌지주막하출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셔야 하실 내용은 20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동맥류가 터져서 발생하는 뇌지주막하출혈의 유병률은 오히려 1월에 가장 낮고요. 그래요? 그리고 10월에 가장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연구 결과 인식과는 조금은 다른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날씨가 추울 때 터진다라기보다는 날씨가 추워질 때 갑자기 날씨가 변화할 때 터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단 혈관에 꽈리가 생기고 그러면 두통도 좀 생길 것 같고 뭔가 이상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뇌 동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전조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터지기 전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전 검진 이외에는 발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뇌혈관이 파열이 되면서 뇌출혈이 발생을 할 때에는 사실은 환자가 뭔가 본인도 이상하다라고 느껴서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벼락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인도 뭔가 자각할 수 있을 만큼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두통을 가장 흔한 증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뇌압이 올라가거나 하면서 경련을 하시거나 의식이 저하가 되거나 아니면 뇌압 상승으로 인한 구역이나 구토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이상 증상들이 동반되는 두통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서 진찰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셨는데 벼락두통 혹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두통이 오는 경우는 무조건 병원을 가봐야 되는 것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이나 이제 늘 어떤 의심이 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잘 지켜보다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건강 검진 같은 걸 통해서도 조기에 좀 발견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뇌혈관 검사를 위한 CT나 MRI 같은 진단 기기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사전에 터지기 전에 병원으로 오셔서 진찰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건강 검진에서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검진이라든지 그런 일정이 없으시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오셔서 미리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뇌 정밀 검사하는 거는 어떤 종류들이 주로 있나요? 보통 검진을 위해서 처음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검사는 CT를 통한 혈관 촬영입니다. CT. 방사선 검사이긴 하지만 검사 비용도 그렇고 검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처음 이제
이제 특별한 증상 없이 오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기는 가장 좋은 검사인데요. 네, 네. CT는 이제 조영제를 사용을 하는 검사이다 보니까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검사 이전에 혈액 검사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차적인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MRI를 통한 검사들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CT나 MRI 같은 간접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병이 의심이 될 경우에 이제 정밀 검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보통 그 정밀 검사에 들어가면은 그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은 먹물 같은 거 뿌려가지고 이렇게 검사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런 그 진행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네. 영상을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건 자, 네. 혈관 촬영실인데요. 네. 저렇게 혈관 촬영용 전용 기기가 준비되어 있는 혈관 촬영실에서 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검사는 이제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대퇴동맥을 천자를 해서 가느다란 카테터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머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퇴동맥이 훨씬 더 선호가 많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느다란 도관을 삽입을 해서 심장을 지나서 경동맥까지 접근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감을 직접 조영제를 직접 주사를 해서 영상을 얻는 그런 검사입니다. 네. 천자라는 말은 구멍을 뚫는 할머니 얘기인가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잠깐 움직이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저렇게 검사를 하신 저 환자분께서는 다행히 네, 할머니. 별다른 이상이 없으셨던 다행히 할머니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정상이셔서 심각한 일이 아니었었기 크게 때문에 저렇게 그 걱정하실 거 검사장 없는데. 안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면에 이 환자분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지주막하 출혈로 오셨습니다. 흰색으로 보이는 게 다 뇌출혈인데요. 아이고. 그래서 혈관병증을 의심을 해서 바로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를 했고요. 뇌혈관 조영술 결과 중대뇌동맥 부에 있는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3차원적으로 검사를 하는 정밀 검사를 거쳐서 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이제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뇌동맥류에 대한 치료를 바로 진행했던 환자분의 사진이에요. 네. 참 결과는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복잡한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제 시술까지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검사하는 데가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검사하면서 네. 이제 문제가 생기면 직접 코일 색전술을 해주시는 건 거죠. 네. 검사 당일 그러면 다 시술 끝나고 퇴원하실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1박 2일 입원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좀 네. 규모가 있는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1일 수술센터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아,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검사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시술 이후에 대퇴동맥의 지혈을 위해서 아. 시술 끝나고 6시간 정도 경과 관찰을 하는데요. 네. 그게 사실 내시경처럼 뭐 앉아서 대기를 하시거나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고 누워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박 2일 정도 입원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 보통 동맥이 막 혈관이 막 혈액이 막 오는 데기 때문에 그 구멍을 뚫어놓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되는 건가 보죠. 네. 그렇군요. 이게 근데 막상 시술을 하시다 보면 막 검사하다 보면 별로 이게 터지지 않을 것 같다. 혹은 안전하다. 우연도가 좀 낮다.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뇌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분들이 파열이 되어서 뇌출혈로 오시는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가지고 계시다가 사망하셔서 부검해서 발견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만큼 모든 환자가 터지는 건 아니고 뇌혈관 내과에서 추천을 하기로는 3mm 이상의 뇌동맥류가 있거나 파열 위험성이 높은 교통동맥류 부에 있는 거는 치료를 하는 게 좋다. 아, 그리고 그 이하의 크기이거나 아니면 위치상 파열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위에서는 네.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과 관찰을 권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좀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동맥 이거는 혈관과 혈관이 이렇게 만나는 부위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보통은 두 개가 가장 유명한데 머리 앞쪽을 먹여 살리는 전내교통동맥을 이어주는 전내교통동맥 그리고 경동맥과 척추동맥을 이어주는 후내교통동맥 두 가지 부분에서 뇌동맥류가 호발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 두 부분에 있는 뇌동맥류들은 파열 위험성이 다른 위치에 비해서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권유를 드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뭐 사람들 이용하는 도로도 이렇게 만나는 데가 혼잡하고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은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뇌 속에도 이게 복잡한 데가 좀 많군요. 사고는 교차로에서 나니까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뇌동맥류의 파열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적인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현재 시행될 수 있는 치료법들은 다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사실 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약으로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칼 되는 게 제일 싫으니까. 현재 약물 중재를 통한 내동맥류의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흔히 설명드리기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머리를 열어서 동맥류의 목 부분을 집게로 찝어준 지금 저 화면이 영상에서 나오네요. 나오는데 저렇게 집게로 뇌동맥류의 경부, 목 부분을 결차를 해서 피가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치료법이 있고요. 네.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선호하는 방법인데 혈관 안으로 접근을 해서 백금으로 된 코일이라고 부르는 물질을 안쪽에 채워 넣어서 네. 혈류의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파열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아, 네. 저 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최근에는 뭐 신의료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 일반적으로는 저 두 가지의 치료 방법이 메인스트림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저 그림 볼 때마다 이 클립을 이렇게 막잖아요. 네. 이게 너무 세가지고 막 구멍을 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던데 걱정되던데 네. 어떻습니까? 수술하면서 그런 합병증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인 중대한 합병증의 확률을 1% 정도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파열 위험성이 오히려 1%가 넘지 않는 안전한 위치나 크기의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합병증 때문에라도 치료를 하기보다는 단순히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을 권유드리는 경우도 있죠. 아, 그렇군요. 수술하다가 터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 코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복잡하게 막 엉키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하면서 터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코일 실타래가 그 정상적으로 피가 흘러야 하는 혈관으로 삐져나오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코일이 뇌동맥류 밖으로 쉽게 삐져나오다 보니까 네. 치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치료법들도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상담을 전문의하고 물론 해서 결정한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할 텐데 실제로 이런 그 치료를 받은 분들의 경과는 좀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가장 얘기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머리를 열어서 수술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라고 걱정 많이 얘기를 하죠.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뇌동맥류 수술은 뇌 실질을 건드리는 수술이 아니라 뇌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뇌 혈관을 노출을 시키고 그 이후에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뇌 손상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크게 일반적으로 치료에 합병증이 크게 없다라고 하면 일상생활로 금방 복귀를 하시고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퇴원하셔서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뚜껑을 열긴 여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 뇌는 안 건드리고 겉에서만 사실 그렇습니다.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은 괜찮아요. 아니고 그 사이를 열고 들어요. 그 사이를 열어서 들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사이만 네. 열어서 네. 중요한 것은 안 건드린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지만 이게 뇌 동맥류가 이제 파열이 됐어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또 치료를 합니까? 터져서 오신 경우 이제 얘기가 전혀 다르게 되는데 일단 뇌출혈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뇌출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뇌 부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뇌출혈이 자연적으로 흡수되기를 기다리는 건데요. 이제 뇌지주막하 출혈이 다른 뇌출혈과는 다른 점은 재출혈이 있습니다. 뇌동맥류가 터진 이후에 지혈이 됐다가 네. 언제든지 그게 다시 터질 수가 있고 네. 지금 앞에서 보신 수술이나 시술적인 치료 모두 그런 재출혈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시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뇌동맥류가 좀 의심되는 환자들 이렇게 네. 응급처치하는 방법 이런 것 같은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은 보통 극심한 수준의 두통을 호소를 하시면서 내원을 하시게 되고요. 네. 그 이외에도 기면, 졸려 하신다든지 구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경련을 하신다든지 그런 다른 다양한 증상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흔히 머리 아프다라고 했을 때에는 냉수 먹고 속 차리세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저렇게 네, 네. 물을 마시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경우에 물을 입으로 넣어주다가 보면은 기도로 흡인이 돼서 위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머리가 아프고 좀 기면에 있고 체한 것처럼 속이 불편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간요법 중에서 손을 따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많이들 따시는데 네. 이렇게 무리하게 환자를 자극하거나 마사지를 하면서 환자를 심하게 아프게 하거나 했을 때에는 뇌동맥류가 터진 게 자극을 받으면서 다시 재출혈이 될 수가 있어서 아이고, 위험해요. 네, 네, 네. 저렇게 경련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일단은 저렇게 숨을 쉬기 편하게 하려고 옷도 벗기고 하는데 입에 이제 거품 때문에 숨 쉬는지 보려고 저렇게 손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네. 저러다 보면 경련하시는 환자분들이 손가락을 깨물면서 아이고. 손가락을 다치거나 절단될 수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바람직한 응급처치라고 한다면은 일단 환자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조용하게 유지를 해주시면서 똑바로 눕혀서 안정을 취하게 해주시고 네. 일단은 호흡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렇게 옷을 오픈을 해서 네. 뭐 압박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고 경련을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전문 인력의 처치를 받는 게 좋아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응급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렇게 그 처음에 응급처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초기 대응은 다 중요하잖아요. 네. 터지고 나서 이제 재출혈이 가장 위험한 시기를 첫 번째 출혈 이후에 24시간을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처치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저런 자각 증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아서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일단 의심스러운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바로 119에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전문의들에게 진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뇌동맥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한 증상이 없는 거라서 사람들이 이제 늘 긴장하고 어떤 전조 증상이 있으면 그 응급 처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파열되기 전에는 증상은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건 어렵지만은 발생 이후에 경과 관찰 과정에서 사이즈가 커지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또 저 얘기한다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는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관염증도 마찬가지로 노후화의 과정에 있어서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생기다 보니까 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들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혈관의 치명적인 질환들에 대한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혈압이 오르거나 하는 시점에는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아, 지난번에 우리 저 척추관 협착증 이런 거 배울 때도 디스크도 배울 때도 살 빼는 게 제일 먼저 선행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동맥류도 기저질환 같은 거를 없애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치료하시면서. 최근에 썼던 환자분은 아니고 예전에 치료하시던 분 중에서 젊은 여자분이셨는데요. 네. 뇌출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뇌주주막하 출혈 진단 하에 수술을 했었던 분인데 치료가 잘 됐습니다. 네. 치료가 잘 됐는데 네. 이제 수술하고 마취를 해주시는 마취과 선생님이 배 쪽이 계속 이상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잘 안 해주시는데 수술장 안에서 초음파도 봐주시고 했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머리 수술이 잘 끝나고 치료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복부에 난소 쪽에 20cm가 넘어가는 종양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거를 모르고 사셨던 거죠. 세상에나. 그 과정에 그리고 이제 수술 이후에는 이제 난소 쪽 종양이 너무 크니까 이게 간 쪽을 누르면서 생긴 네. 간보전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망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 그렇군요. 뭐 뇌혈관도 뇌혈관이지만은 그런 다른 문제 때문에 환자를 잃게 되니까 이제 평소에도 환자분들께 머리도 머리지만은 다른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 검진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여러 가지 뭐 주의 사항이라든가 뭐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환자들한테 당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보니 항상 긴장하라고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이 완전히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증상이 없을 때 터지기 전에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네. 효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보니 평소에 가능하실 때 뇌혈관 검진을 미리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평소에 예습 복습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근데 이 뇌동맥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뇌혈관 동맥류도 평소에 당뇨 있는 사람 내리고 고지혈증 없애야 되고 건강한 식생활하고 운동도 좀 해서 평소에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배운 건강 정보 일상 삶에 잘 적용하셔서 건강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